주기율표 1940년대 이탈리아, 유대인 화학자의 삶길이. 프리모 레비의 주기율표는 그 독특한 제목 때문에 예전부터 읽어봐야지 했던 소설이다. 화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언젠가는 읽어야지 했던 마음이 당장 읽어야지로 바뀌었다. 이는 꽤 합리적이면서 타협적인 결정으로 느껴지는데 이는 사실 이 책이 소설이어서다. 누워서 소설을 읽으면서도 나는 지금 화학 공부를 하고 있어라는 자기 기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리모 레비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이탈리아 유대인이므로 수용소 얘기가 거의 전부일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았다. 저자는 1919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과학 쪽의 뜻을 뒀고 화학자의 길을 걸었고 수용소 시절을 거쳐 니스 공장 등에서 일했다. 니스라고 하면 여러 용도가 있겠지만 구리선을 감싸는 절연체. 에나멜도 이에 포함되는 것 같다. 책 뒤편에 필립 로스와의 대담에 작가의 직업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일, 글쓰기, 가정 이렇게 세 가지 일과 조화로웠던 것 같다. 원소 이름으로 된 목차. 책은 그가 태어나서 자라는 순서를 대체로 따른다. 이건 그의 이야기다. 소설적 구성과 살을 보탰겠으나 기본적인 골격은 그의 인생인 셈이다. 제일 첫 아르곤 부분이 읽기가 좀 쉽지 않다. 자신의 뿌리와 그 문화에 대해 길게 소개하기 때문이다. 소설 전체의 판을 까는 것이겠지만 유럽의 문화와 정서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낯설고 불필요하다 싶을 정도로 길게 느껴졌다. 그런 불통의 이미지도 어쩌면 원소 아르곤과 닮아있다. 공기 중에 0.9%가 넘는 비율로 섞여 있지만 지구 역사 이래 자연 상태에서 거의 아무런 화학 반응도 하지 않았다. 어쨌든 이 첫 장을 넘어가면 얘기에 수월하게 빠질 수 있다. 그 다음 장인 수소, 아연, 철을 거치면서 그는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이 되어 화학자가 된다. 그가 청년이 되어가는 동안 이탈리아 역시 파시즘의 광풍에 휘말린다. 당시 저자와 주변인들의 파시즘에 대한 정서가 잘 표현되어 있는 게 흥미로웠다. 그의 주변 이탈리아 사람 또는 토리노 사람들에 대한 부심같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들은 파시즘에 저항했고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또는 보잘것없는 또는 어처구니 없는 짓들인지 잘 인지하고 있었다. 이탈리아 사람들의 개별성과 낙천성이 드러나는구나 싶었다. 이런 이유에서 이탈리아군은 당나라군이 될 수밖에 없다 싶기도 했다. 이들은 군복을 입어도 인간성을 그나마 유지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 이는 예전에 읽었던 해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어라에서 느낀 정서와 닿아있다. 그러나 이들의 운명은 독일군이 내려오면서 끝난다. 저항군에 가담했던 저자도 잡힌다. 그리곤 아우슈비츠로 가고 거기에서 운영하던 화학공장 아우슈비츠의 고무공장에서 일한다. 산드로가 이상한 말을 덧붙였다.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해봤자 곰고기를 맛보는 일 정도일 거야. 이것이 바로 곰고기 맛이었다. 그 고기 맛이란 강인함과 자유의 맛, 실수도 할 수 있는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자유의 맛이다. 그래서 나는 산드로가 의식적으로 나를 고생과 여행 속으로 겉보기만 어리석어 보이는 여러 모험 속으로 인도해준 데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75쪽 철중. 책 중간에 납과 수은만 종이 색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누런 종이가 아니라 옅은 푸른색의 색지를 썼다. 납과 수은은 저자의 자전적 얘기가 아니어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다. 납은 납 광맥을 찾고 캔은 신비의 산사람 가문인 로트문트 사람의 이야기이며 수은은 세인트 헬레나 섬 인근의 외딴 섬에 눌러앉은 가정이 어떻게 수은과 엮이게 되는지 기막힌 인연을 풀어냈다. 다른 목차들과는 달리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지는 않지만 이 두 편이 전체 소설 구성에서 생뚱맞지는 않다. 게다가 무척 재미있는 단편이다. 수은의 도입부. 니켈, 납, 수은, 인까지가 그의 사회생활, 즉 젊은 화학자이자 엔지니어로서의 삶을 보여준다.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해당 원소와의 만남이 나온다. 읽으면서 언제 어떤 이유로 원소를 만날지 궁금하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짠! 나타난다. 와, 이걸 이렇게 연결하는구나. 금은 저항군으로 활동하다가 잡힌 극적인 활동 같은 건 없다. 그냥 무기도 없이 모여있다가 잡혔다 얘기이며 세륨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활의 에피소드다. 이후 원소들은 대부분 전후생업 전선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원소와 맞물려 풀어낸 소설들이다. 그중 버나듐은 아우슈비츠에서의 독일인 공장 관리인을 업무 중 우연히 만나는 내용인데 꽤 사실적이다.
특히 직접적 가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독일인의 사고방식과 심경, 그리고 변화가 잘 표현되어 있다. 한나 아렌트의 생각하지 않은 죄가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엿볼 수 있다. 그는 첫 책 이것이 인간인가를 1947년에 발간한다. 이 책은 아우슈비츠에 대한 증언록이며 그의 대표 저작이다. 그는 일종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한다. 나중에 읽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이 소설 주기율표는 1978년에 발간되었다. 꽤 나이가 들어서 쓴 책이다. 뒤쪽에 필립 로스와의 대담은 왜 있는 거야 조금 투덜대며 읽었는데 이유가 있었다.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느낄 수 있었다. 인격적으로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다. 소설이지만 명상록이나 회고록으로 읽어도 무방하다. 화학을 몰라도 읽는데 별 무리가 없다. 나도 읽을 정도니까. 주기율표 저자 프리모 레비. 나트륨은 퇴화한 금속이다. 사실 여기서 금속이라고 말한 것은 화학에서 쓰는 뜻으로 말한 것이지 일상어의 의미대로 쓴 것은 아니다. 나트륨은 딱딱하지도 유연하지도 않다. 오히려 밀랍처럼 부드러운 편이다. 반짝이지도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주 애지중지하며 잘 보관해야 반짝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기와 반응해보기 흉한 거친 막이 생긴다. 물과 접촉하면 이보다 더 빨리 반응이 나타난다. 이때 나트륨은 물속을 떠돌게 되는 대물에 뜨는 금속이라. 격렬하게 춤을 추면서 수소를 만들어낸다. 프리모 레비의 말 아우슈비츠 생존 화학자의 마지막 인터뷰 아우슈비츠 생존자 화학자 작가. 프리모 레비의 마지막 인터뷰, 마지막 흔적. 아우슈비츠 수용소, 홀로코스트로 대표되는 인간의 야만을 거론할 때 누구보다 먼저 거론되는 사람은 이탈리아의 화학자이자 작가 프리모 레비다. 유대인이라는 별다른 자각 없이 살았던 그는 대학 졸업 후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부의 인종법에 저항하다 체포돼 1944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고 11개월 뒤인 이듬해 1월 해방돼 9달 만에 고향인 토리노로 돌아왔다. 그 뒤 도료 공장의 관리자 내지 연구자 등으로 생업을 이으며 틈틈이 자신의 체험을 글로 옮겼고 지금도 최고의 증언 문학으로 인정받는 이것이 인간인가. 주기율표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등으로 시대의 진상을 알렸다. 하지만 시대를 대표하는 거창한 일은 그의 애초샘과는 거리가 멀었다. 극도로 내성적인 유년과 학창시절을 지나온 그는 이야기가 최고의 치료제임을 누누이 말하며 누구보다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글을 썼다. 그러나 당황스럽게도 여러 권의 저서를 출간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작가가 된 뒤에 모든 걸 털어놓음으로써 과거를 극복했다고 믿던 67세의 나이에 그는 돌연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프리모 레비의 말은 마음산책말 시리즈의 12번째 책이다. 프리모 레비가 세상을 뜨기 2달 전인 1987년 1월과 2월에 가진 마지막 인터뷰를 담았다. 이탈리아 문학교수이자 평론가인 조반니 테시오가 인터뷰어로 나섰다. 그는 프리모 레비가 세상을 뜰 때까지 10여 년간 우정을 나눈 조언자로서 프리모 레비와 공동으로 자서전을 쓰기 위해 구술을 받던 중이었다. 따라서 프리모 레비의 말은 1987년 1월 12일, 1월 26일, 2월 8일 이렇게 세 차례의 인터뷰로 이루어졌지만 맥락상 한 편의 인터뷰로 볼 수 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가족과 유년 시절의 이야기로 시작해 학창시절, 성격, 취향, 독서 등 편안하고 애틋한 이야기를 계속하다가도 언뜻 프리모 레비 자신도 낯선 듯 털어놓는 즉흥적인 변주가 끼어들어 긴장감을 일으킨다. 자신에 관해서도 남에 관해서도 격렬한 목소리를 내지 않던 프리모 레비의 심경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두 사람은 이 책에 실린 3번의 만남 이후에도 다시 인터뷰 약속을 잡아놓았지만 프리모 레비의 갑작스러운 자살로 성사되지 못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보면 중단된 이 3번의 인터뷰에서 레비는 자신의 삶을 총체적으로 되돌아보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옮기니의 말이다. 1986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는 레비에게 자서전을 위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자는 제안을 했고 우리는 곧 그것을 승인된 자서전으로 불렀다. 나는 느닷없이 레비에게서 어떤 균열을 감지했다. 그래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에게 작업을 제안하고픈 충동이 일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1987년 새해 1월 12일에 작은 녹음기를 가지고 레비의 집을 방문했다. 레비는 보통 때와 다름없이 정확한 언어를 사용했지만 이따금 평상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3번의 만남 중 2번째 만남을 마치고 헤어질 때 굳은 악수에 머물고 말던 평상시의 습관과 달리 그는 나를 포옹했다. 14쪽 들어가며 프리모 레비를 지탱하는 기억. 자신에게도 생소한 이야기. 레비는 어린 시절과 아버지,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 그리고 극도로 내성적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떠올린다. 그리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기 전의 기억을 차분하게 이야기한다. 테시오는 레비가 어떤 기억을 떠올릴 때면 마치 그때까지 자신도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한 듯 오래 그 기억에 머물러 있었던 반면 어떤 기억들은 꺼내기를 주저하고 이야기를 망설였다고 회상한다. 그러면서 그때까지와는 다른 고통과 죄책감을 생생하게 느끼는 듯 했다고 한다. 226,227쪽 옴기니의 말. 프리모 레비의 말은 작가와 학자로서 10여 년간 우정을 쌓은 프리모 레비와 조반니 테시오가 공동으로 프리모 레비에 승인된 자서전을 만들자던 기획에서 시작한다. 1987년 1월과 2월, 2번의 월요일과 1번의 일요일 오후에 소형 녹음기를 사이에 두고 오간 두 사람의 편안하고 속 깊은 대화를 담았다. 인터뷰어 조반니 테시오는 자서전을 쓰기 위한 자료답게 어린 시절, 부모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간순으로 이끌어간다. 차분하고 간결하게, 그러나 호의와 관심으로 쏟아내는 질문 속에서 프리모 레비는 향수, 어린 세월과 사람들에 대한 소소한 기억을 끄집어낸다. 큰 정은 없었으나 지적인 열의를 물려준 아버지, 그의 품성에 큰 영향을 끼친 어머니, 더없이 이탈리아적인 친척들의 사연,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결혼이 가능하던 시절, 유대인임을 자각하지 못했고 수재였으나 만년 2등이던 어린 시절, 그에게 영향을 준 선생님들과의 일화, 그의 독서와 글쓰기와 놀이, 화학에 대한 관심, 토리노의 나른한 공기 속에서 그의 숨통을 틔워준 등산. 훗날 굵직한 사건들을 겪느라 뒤로 했던 작은 기억들을 털어놓으며 프리모 레비는 그의 저서들에서 언뜻 느껴지던 노스텔지어를 한껏 내비친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잊고 살던 것들을 되찾은 듯 머뭇대고 붙잡고 음미하려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다. 스스로 말하길 극도로 내성적인 남자로 살아온 데다 수용소라는 한계 상황을 겪고서는 더더욱 함부로 달아오를 수도 무한히 냉정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 마지막 인터뷰에서는 자신과 얽힌 일들을 특별한 검열 없이 터놓는다. 이후 대학 시절 맞닥뜨린 인종법과 그로 인한 학업 중단, 파시스트 정부에 대한 저항운동과 호기, 감옥살이와 아우슈비츠 이송같이 한이 돼버린 거대한 기억들을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건 늘 따뜻하고 작은 기억임을 그의 말에서 느낄 수 있다. 아니라 밖에서 봐야 더 잘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와 나는 둘 다 지혜롭다는 말을 듣는데 그런 평판이 맞는지는 잘 모르지만 둘 다 지나치게 힘에 겨운 일을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능력 이상의 일을 하려는 경향이 있었지요. 그런데 제가 절대 전문가가 될 것도 아니면서 완전히 무의미하고 무모하게 등산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군요. 두 분 중 누구에게 물려받은 기질인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모두 등산을 완전히 반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등산은 나 자신에게 주는 보상이었고 반항이었습니다. 33쪽. 기억 속에서 망설이고 여운을 만들다. 침착함과 흔들림을 오가는 말. 1987년 1월 12일의 첫 만남 이후 1월 26일과 2월 8일에 2번을 더 만났는데 모두 오후였다. 녹음이 될 경우 레비가 말하기 꺼릴 수 있을 문제들을 더 자유롭게 이야기하려고 나는 여러 차례 녹음기를 껐다. 대화가 특별한 상황에 접어들면 레비 본인이 내게 자신의 고백은 번역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위기에 처한 게 분명해 보이는 순간에 내게 이렇게 말했다. 처음부터 당신에게 말했지요. 번역되어야 할 고백들이 있습니다. 14쪽 들어가며 프리모 레비의 말에는 프리모 레비 인생의 전반부를 가득 채운 태어나서 떠나본 적 없던 토리노에서의 풍요로운 추억과 그 뒤 삶을 송두리째 바꾼 저항운동이며 수용소의 기억이 교차한다. 양극단의 일을 구술하는 중에도 프리모 레비는 그의 글쓰기가 그랬던 것처럼 격앙됨 없이 침착하지만 두 극단 사이에는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섬세한 일이 많았다. 그런 일들을 이야기할 때 예컨대 자신의 치기가 가족과 타인의 삶에 변곡점을 가져왔다는 후회와 죄책감이 들 때 프리모 레비의 구술은 멈칫하고 망설이며 여운을 만든다. 피신 중에도 아우슈비츠에 끌려간 자식을 걱정했을 어머니,
동료이자 연인으로서 포솔리. 수용소에서 삶을 마감한 여인 등 말년까지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프리모 레비의 여러 기억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이 인터뷰가 있던 1987년에 프리모 레비의 나이는 67으로 아우슈비츠에서 풀려난 지 42년이 지난 뒤였다. 이 책의 세 번째 장인 2월 8일에 인터뷰를 나누고 2달 뒤 그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죄책감과 트라우마로 인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알려졌지만 세상을 뜬 근본적인 원인은 추측될 뿐이다. 프리모 레비의 말은 죽음에 가장 가까이 닿아 있던 때의 프리모 레비를 만나게 해준다. 우리는 함께, 정확히 말하면 아주 흔한 방식으로 체포되었어요. 콜드주에서 우리는 어떤 임무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정치적 임무를 수행하러 함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밤중에 산으로 올라가지 말고 계곡의 은신처에서 자고 가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한밤중에 콜드주까지 올라갔고 5시간 뒤에 그 밤이 지나고 체포되었지요. 저는 자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그 여자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동맥을 잘랐지만 곧 봉합을 해주었습니다. 그 후 그녀가 죽었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날 때까지 그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제게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게, 게다가 내가 그녀의 죽음의 한 원인이었다는 게 말입니다. 13만 5136쪽. 작가 소개. 지은이 프리모 레비. 이탈리아 화학자, 작가. 1919년 7월 31일 이탈리아 토리노의 자유로운 유대계 가정에서 태어났다. 수줍음 많은 성격에 어려서부터 학업에 뛰어났고 유대인이라는 별다른 자각 없이 유년을 보냈다. 1941년 토리노 대학교 화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유대인을 탄압하는 파시스트 정부의 인종법 때문에 학업을 중단했다. 이후 행동당 조직 정의와 자유에 가담, 파시즘의 저항운동을 벌이다 1943년 12월 파시스트 민병대에 체포되었고 이듬해 2월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1945년 1월 구소련의 붉은 군대에 의해 해방되기까지 11개월을 수용소에서 보냈는데 당시 새로 들어온 수감자는 평균 석 달을 버티기 어려웠다. 해방 이후에도 고향인 토리노를 밟기까지는 유럽 각지를 돌아 9달이 걸렸다. 1946년 훗날을 해로할 루치아를 만났고 도료 공장의 화학자와 관리자 이를 생업으로 삼았으며 수용소 경험을 글로 옮기기 시작했다. 이듬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삶을 기록한 첫 책 이것이 인간인가를 지인의 신생 출판사를 통해 출간했으나 10년 이상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63년 수용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담은 휴전을 출간해 제1회 캄피엘로상을 받았다. 이후 주기율표 1975, 멍키 스패너 1978, 지금이 아니면 언제, 1982,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1986 등을 발표하며 세계적 작가로 이름을 알렸다. 1987년 4월 11일 자택의 층계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어머니 등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수용소 트라우마로 우울증을 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은이 조반니 테시오. 동부 피에몬테 대학교 UNIVERSIT 델 PIEMONT ORIENTAL이 이탈리아 문학교수이자 문학비평가. 프리모 레비, 이탈로, 칼비노 등 이탈리아 주요 작가들의 글과 자료를 연구하고 출간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프리모 레비와는 마지막 10여 년을 가까이 지내며 우정과 조언을 나누었다. 옴기니 이현경.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탈리아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이탈로 칼비노 연구로 비교문학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탈리아어 통번역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다.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주관하는 제1회 번역문학상과 이탈리아 정부에서 수여하는 국가번역문학상을 수상했다. 옮긴 책으로 이것이 인간인가 주기율표 지금이 아니면 언제. 바우돌리노미의 역사 보이지 않는 도시들. 반쪽짜리 자작 나무 위에 남작 모든 우주만화 어느 겨울밤 한 여행자가 등이 있다.